이 이야기는 내가 르브롱산에서 양을 치고 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몇 줄씩이나 사람의 그림자조차 구경하지 못한 채 나는 홀로 푸른 불밭에서 사냥개 라브리와 양들과 지내고 있었습니다. 이따금 몽 드리르에 약초 캐는 사람들이 지나가기도 하고 피에몽 주위에서 숲 굽는 사람들의 거무튀튀한 얼굴을 만날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사람들과 거의 접촉하지 않는 소박한 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이야기를 나누는 일에는 그다지 흥미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산 아랫마을이나 읍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는 알고 있는 게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2주일마다 보름치 식량을 싣고 산길을 올라오는 우리 농장 노새의 방울소리가 들릴 때라든지 어린 머슴 미아루의 명랑한 얼굴이나 늙은 노라드 아주머니의 붉은 모자가 언덕 위로 조금씩 보이기 시작할 때면 너무나 기뻤습니다. 그때야 비로소 아랫마을의 소식을 들을 수 있었으니까요. 누가 영세를 받았다든지 누가 결혼을 했다든지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내가 가장 관심을 쏟고 있는 것은 우리 주인집 따님인 스테파네트 아가씨에 관한 얘기를 듣는 일이었습니다. 나는 인근 4마일 주변에서 아가씨보다 더 예쁜 여자를 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런 일에 전혀 관심이 없는 척하면서 아가씨가 파티에 자주 초대받고 야외에도 많이 나가는지 늘 변함없이 아가씨를 찾아오는 새로운 남자친구들이 있는지 알아보는 것이었습니다. 누군가 나처럼 보잘것없는 산속의 양치기 주제에 그런 일들을 알아서 무슨 소용이 있겠냐고 묻는다면 나는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내 나이는 20이었고 스테파네트 아가씨는 지금까지 내가 본 가장 아름다운 여자였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어느 일요일 그렇게도 기대하던 보름치의 식량이 아주 늦은 시간에 도착했습니다. 아침 나절에는 대미사 때문에 늦는 거겠지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오가 되면서 심한 소나기가 퍼부었기 때문에 나는 길이 좋지 않아서 노새가 출발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나름대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오후 3시쯤 되자 드디어 하늘이 말끔하게 개고 온 산이 물기와 햇빛으로 눈부시게 빛났습니다. 나뭇잎에서 떨어지는 물방울 소리와 불어난 시냇물의 좔좔좔 소리와 함께 노새의 방울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소리는 부활절에 울리는 교회의 종소리만큼이나 명랑하고 선명하게 들려왔습니다. 그런데 노새를 끌고 나타난 것은 머슴 미아로도 노라드 아주머니도 아니었습니다. 과연 누구였을까요? 바로 우리 스테파네트 아가씨였습니다. 뜻밖에도 우리 아가씨가 버들 바구니 사이에 몸을 고추 세우고 앉아 있었습니다. 소나기가 내린 뒤에 불어오는 시원한 산바람 때문에 아가씨의 뺨은 온통 장밋빛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머스마니는 알아 누웠고 노라드 아주머니는 휴가를 얻어 자식들 집에 가고 없어서 대신 아가씨가 왔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름다운 스테파네트 아가씨는 노새에서 내렸습니다. 그리고는 내게 이런 모든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오는 도중 길을 늦었다는 것까지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머리에 꽂은 꽃 리본과 화사한 레이스가 달린 치마를 차려입은 아가씨는 숲속에서 길을 잃은 사람이라기보다는 어느 무도회에서 춤을 추다가 늦은 것처럼 보일 정도로 무척 아름다웠습니다. 오, 귀여운 아가씨. 아무리 오랫동안 쳐다보아도 실증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지금까지 나는 이렇게 가까이에서 아가씨를 본 적이 없었습니다. 겨울이 되면 양떼를 몰고 들판으로 내려가 농장에서 저녁을 먹곤 했는데 그때마다 아가씨는 언제나 아름다운 옷을 입고 하인들에겐 좀처럼 말을 건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조금은 으스대는 표정으로 지나가는 모습만을 볼 수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아가씨가 지금 내 앞에 이렇게 가까이 있는 것입니다. 오직 나만을 위해서 말입니다. 그러니 내가 어떻게 온전한 정신으로 있을 수 있었겠습니까? 스테파네트 아가씨는 바구니에서 식량을 모두 꺼내고는 신비스럽다는 듯이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아가씨는 더러워질 것 같았는지 아름다운 치맛자락을 들어 올리고는 양 우리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는 내가 자는 곳과 양피를 깐 집방석이며 벽에 걸린 커다란 외투, 지팡이, 구식 엽총 등을 보려고 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보는 것이 아가씨는 마냥 즐거운 듯 했습니다. 그러니까 너는 여기서 살고 있는 거니? 가엾어라. 늘 이렇게 혼자 이렇게 지내다니. 참 따분하겠네. 무얼 하며 지내니? 무슨 생각을 하면서? 나는 이렇게 대답하고 싶었습니다. 당신을 생각하며 스테파네트 아가씨. 그렇게 말하고 싶은 것이 나의 솔직한 심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너무 당황한 나는 단 한마디도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가씨는 내 마음을 정확하게 알아차리기도 한 듯 짓궂게 질문을 퍼부어 내가 당황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하는 것 같았습니다. 예쁜 애인이라도 종종 올라오니 틀림없이 황급비양이거나 산꼭대기만을 뛰어다니는 에스테렐의 선녀 모습일 거야. 하지만 이런 말을 건네며 머리를 뒤로 젖히고 예쁜 미소를 짓는 아가씨야말로, 유령처럼 왔다가 서둘러 가버리는 아가씨야말로 나에겐 에스테렐 선녀처럼 보였습니다. 잘 있어 목동. 안녕히 가세요 스테파네트 아가씨. 마침내 아가씨는 빈 바구니를 들고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녀가 비탈진 오솔길로 사라져 버렸을 때 돛의 발굽에 채여 구르는 조약들 하나하나가 내 심장으로 떨어져 나를 아프게 하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이 꿈같은 시간에서 깨어나는 게 두려워 잠에 취한 듯 꼼짝도 하지 않은 채 석양이 질 무렵까지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면 골짜기는 점점 푸른 빛을 띠기 시작하고 양들은 소리내어 울고 서로 밀치며 우리로 들어옵니다. 문득 비탈길에서 나를 부르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는데 이게 웬일인가요? 스테파네트 아가씨의 모습이 내 눈앞에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조금 전에 명랑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온몸이 물에 흠뻑 젖은 채 심한 추위에 무서움에 벌벌 떨면서 올라오는 것이었습니다. 소나기로 물이 불어난 산 아래 소르그 강을 건너려다가 그만 물에 빠져 허우적거렸던 모양입니다. 그런데다가 밤이 된 지금 농장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으니까요. 아가씨 혼자 지름길을 찾아 나선다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렇다고 내가 양떼를 두고 떠날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아가씨는 산에서 밤을 보내면 가족들이 걱정할 거란 생각에 어쩔 줄을 몰라 했습니다. 나는 할 수 있는 한 아가씨를 안심시키려고 안간힘을 썼습니다. 지금은 7월이라 밤이 아주 짧아요, 아가씨. 조금만 참으면 돼요. 나는 소르그 강물에 흠뻑 젖은 아가씨의 몸과 옷을 말리려고 서둘러 불을 피웠습니다. 그리고는 우유와 양젓 치즈를 아가씨 앞에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아가씨는 불을 쬐지도 않고 무엇 하나 먹으려 하지도 않아서 나를 안타깝게 했습니다. 금방이라도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던 아가씨의 눈을 보자 나도 그만 울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그러는 사이 결국 밤이 되고 말았습니다. 서쪽 하늘에 희미한 태양의 황금빛 가루와 저녁놀이 조금 남아있을 뿐이었습니다. 나는 아가씨를 우리 안으로 들어가기 쉬게 했습니다. 깨끗한 집 위에 고운 새 모피를 깔아놓고 아가씨께 편히 자라는 인사를 한 다음 밖으로 나와 앉았습니다. 사랑의 불길이 나의 혈관을 태우는 듯 했지만 불결한 생각은 손톱만큼도 없었다는 것을 하나님이 증명해 줄 것입니다. 누추한 우리 한 구석 안에서 잠든 아가씨의 모습을 신기하게 쳐다보고 있는 양들 곁에서 아가씨는 다른 어떤 것들보다도 더 소중하고 순결한 나의 양이 되어 내 보호 아래 편안히 잠들고 있다는 생각이 나를 아주 뿌듯하게 했습니다. 하늘이 그처럼 아득하고 별들이 그토록 맑게 보인 적은 없었습니다. 갑자기 양 우리의 빗장이 열리더니 스테파네트 아가씨가 내 앞에 나타났습니다. 아마 잠을 이룰 수가 없었던 모양입니다. 양들이 뒤척이며 지푸라기 소리를 내고 꿈을 꾸다가 울어대기라도 했나 봅니다. 그래서 아가씨는 차라리 불 곁으로 나오는 편이 낫겠다고 생각한 듯 했습니다.
나는 내 염소 모피를 벗어 가냘프게 보이는 아가씨의 어깨에 덮어주고 불을 더욱 활활 타오르게 했습니다.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들에서 밤을 새 지낸 적이 있다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우리가 잠들어 있는 시간에 또 다른 신비로운 세계가 고독과 정막 속에서 눈을 뜬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때 샘물은 더욱 맑은 소리로 노래하고 연못에서는 조그만 불꽃들이 빛을 내며 모든 산의 요정들은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합니다. 그리고 무언지 알 수 없는 신비한 소리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아마 그 소리는 나뭇가지가 자라고 풀잎이 돌아나는 소리인지도 모릅니다. 낮이 살아있는 존재의 세상이라면 밤은 죽은 것의 세상인 것입니다. 그런 밤에 익숙하지 못한 사람들은 밤을 두려워하지만 말입니다. 하지만 그래서 우리 아가씨는 몸을 바들바들 떨며 작은 소리만 들려도 내게 몸을 바싹 붙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다가 한 번은 저 아래 연못에서 우리들이 있는 쪽으로 구슬픈 소리가 파도처럼 길게 메아리쳐 왔습니다. 바로 그 순간 아름다운 유성 한 줄기가 우리들의 머리 위에서 소리나는 쪽으로 지나갔습니다. 마치 조금 전에 들은 구슬픈 소리가 한 줄기 광선을 이끌고 가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저게 뭐니? 스테파네트 아가씨가 작은 목소리로 내게 물었습니다. 천국으로 들어가는 영혼이래요. 나는 그렇게 대답하고 성우를 그었습니다. 아가씨도 나를 따라서 성우를 긋더니 잠시 깊은 생각에 빠진 듯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더니 불쑥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목동들은 마법사라며 그게 사실이니? 아니에요. 별과 더 가까운 곳에서 살고 있으니까 평지에 있는 사람들보다 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더 잘 알고 있는 것뿐이지요. 아가씨는 여전히 하늘에서 시선을 떼지 않고 있었습니다. 한 손으로 턱을 괸 채 모피를 두르고 있는 아가씨의 모습은 마치 하늘나라의 귀여운 목동처럼 보였습니다. 어머, 많기도 해라. 어쩜 저토록 아름다울까. 이렇게 많은 별들은 본 적이 없어. 저 별들의 이름을 알고 있니? 물론이죠, 아가씨. 자, 보세요. 바로 우리 머리 위에 있는 것이 성 야고베 길이죠. 저것은 프랑스에서 곧장 스페인으로 통해요. 용감한 사르마뇨 대제가 사라센과 전쟁할 때 갈리스의 성 야곱이 길을 가르쳐 주기 위해 그려 놓았대요. 더 멀리 있는 저것은 영혼의 수레로 네 개의 바퀴가 반짝인데요. 그 앞에 있는 별 세 개는 세 마리의 야수, 그 세 번째 맞은편에 있는 아주 작은 별이 보이죠? 그 별은 마차부라고 해요. 그 주위에 비가 쏟아지듯 흩어져 있는 별들이 보이나요? 저 별들은 하나님께서 곁에 두고 싶어 하지 않는 영혼들이래요. 그보다 약간 밑에 있는 별은 쇠스랑, 즉 사망성이고요. 저 별은 우리 목동들에게 시계 역할을 해주지요. 저 별들을 보기만 해도 저는 지금 자정이 지났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보다 약간 아래 항상 남쪽에서 빛나는 별이 장드 밀랑이에요. 저기 저 별에 관해 목동들에게 전해오는 이야기가 있지요. 어느 날 밤 장드 밀랑이 사망성과 닭장과 함께 친구 별의 결혼식에 초대되었대요. 그런데 닭장은 성질이 너무 급해서 가장 먼저 길을 떠나 위쪽 길로 갔어요. 저것 보세요. 저 위에 하늘 한복판이 보이지요. 사망성은 그 아랫길로 들러가서 닭장을 따라잡았대요. 그러나 게으름뱅이인 장드 밀랑은 늦잠을 자다가 아주 뒤로 처지고 말았죠. 화가 난 장드 밀랑은 두 친구를 멈추게 하려고 지팡이를 던지고 말았대요. 그래서 사망성은 장드 밀랑의 지팡이라고도 불려요. 하지만 모든 별들 중에서 가장 뛰어난 별은 우리들의 별인 목동의 별이랍니다. 이른 새벽에 양떼를 몰고 나갈 때, 또 날이 저물어 양떼를 몰고 들어올 때면 늘 변함없이 우리들 앞에서 빛나고 있는 별이지요. 우리는 이것을 마글론이라고도 불러요. 예쁜 마글론은 프로방스의 피에르를 쫓아가서 7년마다 한 번씩 그와 결혼하는 별이래요. 어머나,